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수준 미달, 자격 위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도 허용해주고 있고. 김준혁의 역지사지 민주당 김준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예. 참 몸은 회복되셨나요?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단식 이후에 네. 몸매가 몰라지게 갖춰졌어요. 예, 그 뭐 단식하다 9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빠졌잖아요. 네. 빠졌는데 그 몸매를 좀 유지하자라고 해서 그러게요. 예, 김건희의 유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걷고 아직 뭐 운동 단계는 아니고요. 예. 이렇게 좀 산보하면서 하루에 한 2만 보씩 걷습니다. 아침에도 저 국회에서 이제 어제도 잤는데 비상대기여서 일찍 일어났고 저 한강변 쭉 산책했더니 1000보 좀 더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몸매 좀 잘 관리하고 체력 따져야지 대선에서 역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이제 대선해야 되는데 아무튼 건강하게 잘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8대 0이겠죠? 이건 뭐 100%입니다. 100%. 네. 그 5대 3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실제로 헌재에서는 판결을 할 때 한 명이 공석일 경우에 그 한 명 때문에 이 판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숫자는 아예 하지 않게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제 잘 모르고 그 보수에서 흔들려고 했던 그 찌라시에 많이 민주시민들이 좀 흔들렸었던 게 있었는데 저는 뭐 8대 0이 너무나 명확하다. 예. 확신합니다. 5대 3은 뭐 상상도 못하고 혹시 이제 6대 2 왜냐하면 5대 3이면은 이렇게 선고도 안 할 거니까. 네. 근데 이제 6대 2 얘기가 나오는데 6대 2도 아니겠죠. 아니 뭐 8대 0이고요. 파면은 기정사실이지만 어제 전원일치. 서울 김용욱 교수님이 어제 비상행동 촛불행동 밤에 이렇게 저희들이 집회하는데 직접 오셨었습니다. 오셔서 또 무대에 마이크 잡고 올라가셨는데 또 이제 대철학자께서 본인께서 이제 천기를 보신 듯 말씀하시는데 8대 0이 확실하다. 승리하고 대신 헌재 재판관들도 다 이제 우리 편이니 그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는 게 더 좋겠다. 너무 혼내지 마라. 예, 그 말씀하고 가셨는데요. 예. 아니 너무 늦어져 가지고 사실 국민들이 헌재한테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뭐 많이 했고 저도 뭐 지금 그간 뭐 다른 방송에서도 헌재 재판관들 중에 약간의 그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시간을 끌게 했던 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저는 헌재 재판관 중에 아주 소수가 시간을 끄는 그런 특명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8대 0 파면에 대해서는 너무 명확하다. 저는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좀 힘을 주고 그렇게 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광해군이 무속에 빠져서 궁고로 옮기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지금 헌재가 그 서울 제동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동이란 지명이 수양대군이 일으킨 개유정난에서 유래됐다. 뭐 그 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는 이야기고요. 이제 서울 시사편찬위원회라고 하는 역사기구가 있습니다. 예. 서울 시사편찬위원회에서 다양한 이제 문헌조사 또 민속조사를 통해서 지명과 관련된 여러 책자들을 내놨는데 그 안에 보게 되면 바로 개유정난, 수양대군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황보인 김종서를 제거하고 어쨌든 본인이 영의정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단종은 일단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굉장히 많이 척살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가회동 일대, 지금의 제동 일대, 그 일대에 반 수양대군 그 관료들이 많이 살게 됐고 당시에 이제 건춘문을 나가서 많은 인명들을 살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옛날에 역적이 있는 자리는 아시겠지만 땅을 파서 연못을 만듭니다. 예, 연못을 만드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재를 뿌리게 됩니다. 왜 재를 뿌리느냐?
아예 풀도 못 자라게 하려고. 재를 뿌린 자리는 풀도 못 자라거든요. 근데 재를 뿌리지 않으면은 연못만 만들게 되면 풀이 자라는데, 풀이 자라는 건 반역의 음모가 다시 싹 튼다.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도 없애기 위해서 재를 뿌리게 됐거든요. 지금 제동 일대가 재를 많이 뿌린 그런 지역이어서 그래서 이제 제동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죠. 사실 제동이라는 말 자체가 비극의 어떤 지명이기도 한 거죠. 거기를 아주 피바다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거를 불을 태워서 재가 이렇게 가득 차서 제동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동 한자는 그 제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는 이제 우리가 집제자잖아요. 집제자인데 과거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거기에 조선 후기 들어가서 명문거족들이 많이 살게 됐고, 특히나 우리가 좀 실학자로 이야기하게 되면 남인 계열 실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노론 계열 실학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노론 계열 실학자들이 뭐 박지원, 그리고 박재가, 홍대용, 뭐 이덕무 이런 분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남산 쪽에 사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의 제동 일대, 가회동 일대 이쪽에 많이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한자명이 이제 옛날 그 재, 그러니까 우리가 재 뿌린다라고 할 때 재가 아니라 한자로면 재회죠. 예, 회동이라고도 맞습니다. 그렇게 불렸다고. 맞습니다. 회동은 이제 그 개념이 같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집제자를 써서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다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건 또 이렇게 계속 변화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제동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1993년에 들어갔죠, 그때.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내일 어떤 역사가 또 만들어질지. 저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는 홍영식 집터다. 개화파의 핵심이었는데 홍영식이 이제 죽고 그 아버지 홍영목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다 그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좋은 집자리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현재 헌법재판소 집자리에는 아주 여러 명이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유명한 박규수, 연암 박지원의 손자가 박규수 아니겠습니까? 개화파의 실질적인 우두머리죠. 연암 박규수의 제자가 바로 김옥균, 또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이런 사람들인데 다 거기 같이 사는 거예요. 김옥균은 바로 위에 현재 정독도서관 자리, 그 자리가 그 정독도서관 전에 이제 그 유명한 경기고등학교 자리였죠. 그 자리가 원래 김옥균 집터죠. 김옥균 집터인데, 김옥균 집터가 얼마나 넓었는지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 코트를 거기다 만들었어요. 김옥균이 테니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대외적 관계도 거기서 다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현재 헌법재판소 자리는 박규수 집터도 있었고, 광해원, 나중에 제중원이라고 바뀌었죠. 알렌 공사가 만든 병원이 바로 그곳에도 좀 있었고, 특히나 또 재미난 것은 그 자리를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왜 다녔느냐? 그 박규수 집 바로 옆이 조만영이라고, 우리가 조대비 많이 이야기하죠. 풍양조씨 조대비의 아버지 조만영이 거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풍양조 씨 만나서 은밀하게 논의를 해서 안동김 씨 세력들을 없애려고 이제 거기 다녔고요. 아주 특이한 것은 거기에 있는 백송, 아주 유명하죠. 추사 김정희가 중국에 사신단 갔다가 와서 백송을 갖고 와서 거기서 심어서 지금 엄청나게 잘 자란 천연기념물 8호로 지정되어 있는 백송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자리가 개화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화가 좀 실패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비극의 자리로 됐지만,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가 다시 개화의 원류가 돼서 바로 윤석열을 그 자리에서 탄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역사의 어떤 공간, 이것으로 대전환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또 이제 뭐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풍수가 안 좋은 자리가 아니라 역으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여는 그런 자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를 김 의원님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으셨다고 하던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언제 찍으신 겁니까? 제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어제? 그럼 어제부터 이렇게 정리가 다 돼 있는 겁니까? 제가 매일같이 저희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또 1인 시위도 했었죠. 1인 시위가 제가 이제 마지막이 된 거예요. 저 때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념 촬영을 좀 한 겁니다. 예. 그 반대편,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모두가 다 저렇게 차량으로다가 이제 진공 상태라고 많이 예. 이야기하죠. 저런 진공 상태를 이제 만들어내서 시민들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고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100m에서 150m로 예, 늘렸다고 제가 하더군요. 찍었을 땐 100m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 50m를 더 늘렸다고 하니까 더 좀 진공 상태가 좀 강화된 내용이고 현재 앞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경찰들, 보호관들, 또 교호관들이 현재 앞을 좀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정문 앞도 저 차로다가 다 막아버렸죠. 그렇군요. 지금. 예. 그럼 이제 내일 헌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관계자, 그리고 국회 청구인 측,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당첨이 된 방청객 예, 20명. 예. 그렇게만 들어갈 수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확인이 안 되면은 아예 접근도 못 예, 하는 저희 거네요. 의원들도 못 갑니다. 예. 네. 김 의원님은 가셔야 되는데. 제가 내일 저희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나올 생각입니다. 아, 예, 내일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지금 입은 양복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이거는 예, 저희 드라이 맡겨놓은 양복이 있습니다. 내일 입으려고 예. 준비해 놓은 옷이 있습니다. 저희도 샴페인을 하나 사놓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내일 특별 방송할 때 샴페인을 터뜨릴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이제 그 내일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 참 새로운 역사들이 많이 펼쳐질 텐데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좀 밝혀내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우선적으로 좀 밝혀내고 싶은 부분이 도대체 김건희와 윤석열은 어디까지 무속에 사로잡혔길래 저렇게 무모한 짓들을 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일단 청와대로 옮긴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비상식적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도 지금 궁금한데 김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면 용산으로 가는 거 권하겠습니까? 저는 안 권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뭐 맞을 수는 있겠으나 청와대가 지금 현재 보안 상태가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확인을 했더니 다시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년 안에는 청와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좀 한 두세 가지의 방안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대선을 시작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가야 된다. 지금 이제 곧 야당될 국민의힘이 거기서 대통령이 나올 일은 없겠으나 본인들도 저 용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겠죠. 일하는 현재 정부종합청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하고 여가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뭐 총리실도 있고 그곳을 보안 상태가 아주 좋은 곳이니까 그럼 거기를 대통령이 이제 임시로 활용하게 하고 세종의 지금 제2종합청사를 좀 건립 과거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완공이 되는 시점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좀 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계룡대. 자꾸 이제 지금 이 군인들을 자극하는 건 좀 무의미한데 만약에 이제 정 안 된다고 한다면은 계룡대가 현재 용산이 과거 국방부 장소였었으니까 그걸 사용하게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건 현재 정부종합청사를 활용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동안 청와대를 다시 과거처럼 정비를 해서 보안 특히나 이 보안 문제 도청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건 용산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용산은 지금 범죄 현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크라임 씬이에요. 네. 그러면은 범죄 현장에 지금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들어가 버리면은 또 그걸 파헤칠 것도 못 파헤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혹이 거기에 쌓여 있습니까? 주술에 빠져서 그 앞에를 뭐 흉관을 묻었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파헤쳐야죠.
범죄 현장인데. 다 파헤쳐야 하고 지금 왜 갑자기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가게 됐을까? 그때 천공이라고 하는 사이비 그 무속인이 계속해서 용산으로 가야 된다. 안 되면 천막이라도 쳐야 된다. 그런 얘기 일관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나오게 된 거죠. 임금왕자부터 시작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 보통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행동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제가 지금은 뭐 밝히기가 좀 어려운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은 김건희가 입고 다니는 옷들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입고 다니는 복장과 매우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 하얀 옷에 안에 노란색 남방 혹은 그 셔츠 이런 부분들 김건희 사진 보면 나오는데 이만희하고 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신천지 사람들 비교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김건희의 무속은 단순하게 과거의 사이비 무속인들의 그런 무속만이 아니라 신천지로 대표되는 바로 이제 개신교계에서도 타락한 혹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될 그렇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잘못한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나는 거는 신돈하고 공민왕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광해군도 무속에 빠져가지고 궁궐을 옮기려고 했다고요? 그 광해군이 처음부터 무속에 심취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후궁 중에 우리가 이제 김계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김상궁, 김상궁이 무속에 아주 심취를 하게 되죠. 예. 조선시대 이 궁녀들이 무속에 심취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실록에도 많이 나와 있고, 영조 때 이금익 선생이 썼던 연려실 기술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광해군대의 무속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 김상궁이 복동이라고 하는 여장 남자 무당을 궁궐로 끌어들입니다. 이 복동은 얼굴이 하얗고 수염이 나지 않았고 여인처럼 생겨가지고 여장을 하고 계속 궁으로 다닌 거죠.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무당, 이제 여장 남자 무당이죠. 박순대 이 무당이 계속해서 안에 있는 궁녀들, 상궁들, 하다못해 왕비까지 그렇게 해서 꼬드기면서 이 궁 안에서 수시로 구판을 벌이는 겁니다. 원래 이 조선시대 법에 의해서 무녀들은 한양 도성 안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예 도성 안에 무당 출입이 아예 금지되어 있어요. 아주 강한, 즉 성리학적 질서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 조선 왕조의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이 들어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궁이 아예 무당을 끌어들여서 궁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무당이 궁궐 안으로 들어와서 구슬한 사례는 광해군대하고 고종대 명성황후가 했던 일들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무속이 심취된다 하더라도 무당이 궁궐 안으로 들어온 사례들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해군이 무당을 들어오게 하고 그 무속에 대해서 상당히 심취해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국가 지도자로서 패망의 길로 가게 된 이제 지름길이 된 것이죠, 이게.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어떤 짓들을 주로 한 겁니까? 굿을 벌이다 보니까 굿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성황후 같은 경우도 구판 때문에 진령군이라고 하는 무당 꼬드김에 넘어가갖고 뭐 일설에 의하면 금강산 1만 2천 봉에 봉우리마다 쌀 한 가마니를 올려놨다. 물론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아니라 이제 민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대의 이 무속은 바로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이 무당과 더불어서 술사들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술사, 즉 풍수지리 전문가가 있는데
이의신한테 완전히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의신이 두 가지를 세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궁궐을 옮겨야 된다. 예. 그래서 인경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만들었어요. 인경궁을. 그리고 또 하나가 교화. 지금 저 파주 교화 아시죠? 교화로 천도를 해야 된다. 인경궁은 어디예요? 인경궁이 지금 경복궁 위쪽.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사박물관 자리 아시죠? 거기 보면 경희궁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경희궁 자리가 더 큰 자리로 그게 원래 인경궁 자리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지금 없어진 거죠. 인경궁을 다 세우고 난데 인조반정이 일어난 겁니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그 인경궁 때문에 국가가 망가졌다 해서 인경궁을 다 철거해 버리죠. 예, 그래서 인경궁이 없어졌는데 실제로다가 지금 김건희가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가듯이 광해군은 현재 창덕궁 자리가 자기한테 안 좋다. 창덕궁에 있으면 올라간다. 그래서 새로운 궁궐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인경궁을 만들게 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큰 궁궐을 만들어서 권위를 내세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얼마나 돈을 뜯어냈겠습니까? 창덕궁도 광해군이 지은 거 아닙니까? 창덕궁은 선조 때 들어오게 됐는데 선조 때부터 짓기 시작을 한 거죠. 광해군 때 이제 완성이 된 것이긴 합니다. 원래 임진왜란 이후에 창덕궁이 이제 새롭게 확대돼서 정궁으로 가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덕궁은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궁으로 가야 되는 건데 국가가 임진왜란 이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창덕궁보다 더 크고 경복궁 이미 불타서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경복궁보다 더 큰 궁을 짓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건축을 갖다가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돈을 뜯어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광해군의 몰락이 시작된 건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풍수가들 무당들의 협잡에 의해서 임금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인테리어 비용 이전 비용이 아니라 거기에는 국가의 관리 시스템, 비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이전되고 옮겨지고 새로 만들어지면서 조 단위 이상의 연쇄 비용 따지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민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 광해군대의 그런 역사와 오버랩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무속 관련된 것 외에는 별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너무 당연합니다. 이 정권은 나중에 역사가 기록할 때 전대미문의 무속 정권이다. 하다못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도 유교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때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가 기반이 돼서 모든 걸 운영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유교적 시스템을 고려시대 때도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왕들이나 또 지금 윤석열이나 이렇게 무속에 빠져들까요? 아니, 간단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고 판단되게 되면 뭔가 다른 걸 잡고 싶어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 같은 사람들, 무속? 그 앞에 태종, 무속? 일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조선 후기 명군, 정조, 무속? 관심도 없죠. 그 앞에 영조? 일체 없습니다. 즉 자신이 정치적 능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나 또 함께 연결되어 있는 기반이 튼튼하거나 그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는 모든 시스템이 안정돼 있을 때 무속 같은 거는 감히 끼어들어올 염두조차 내지 못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기본적인 그 궁금한 거 하나 좀 가르쳐 주고 넘어가시죠. 우리가 역대 왕들 하면은 조도 있고 왕도 있고 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와 종이 있습니다. 태조, 세조. 근데 태조의 아들인데 이방원은 태종이에요. 또 그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세종이란 말입니다. 조와 종이 나뉘어져 있어요.
영조, 그리고 정조, 그리고 그 뒤에 또 누가 있습니까? 순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조와 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원래 조는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예. 건국자만 한 명밖에 없는 건데 왜 뒤에 또 조가 붙느냐?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을 건국자와 같은 개념의 왕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거죠. 태조 이성계는 나라를 세웠으니까 조가 들어가는 거고 세조는 계유정난을 일으킨 거예요. 왜 그러면 조가 붙었느냐? 김종서, 황보인 이런 사람들이 단종을 제거하고 그들이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조를 붙인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으로 그렇죠. 바뀌는 거죠. 예. 그럼 그 뒤에 조가 쭉 또 누가 내려오느냐? 인조. 예. 선조, 그 앞에 선조 있지 않습니까? 선조는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를 다시 살려냈다. 그래서 선조가 된 거예요. 인조는 어떻습니까? 광해군대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걸 반정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웠으니까 건국자하고 마찬가지다. 그리고 특히나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극복해서 나라를 구했다. 그래서 조가 된 거예요. 영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당시 영조가 이인좌의 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밀란이 있었는데 그 난을 극복하고 왕이 됐기 때문에 조의 칭호를 붙인 겁니다. 그럼 정조는 뭐냐? 원래 정조는 정종이었어요. 예. 정종이었는데 1899년에 정조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 승격시킨 이유는 뭐냐? 고종이 판단할 때 정조는 태조 이성계와 같은 건국자와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조로 올리게 된 거고 이제 순조 같은 경우도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천주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극복해서 왕이 됐다. 이제 건국자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조와 종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가 꽤 많네요. 그렇죠. 조가 원래 조는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6분인가요, 그러면은? 예. 그런데 이제 왕은 그럼 뭐냐? 예. 조선시대 왕은 없고 고려시대 때 이제 공민왕, 그 앞에 충선왕, 충렬 왕부터 시작하는데 그 앞엔 다 조와 종이었거든요. 고려시대도 자주국이었기 때문에 조와 종묘가 있어서 조와 종인데 이제 원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부마국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마국이 됐기 때문에 당시 원에서 너희 왕이 종묘에 들어갈 때 조와 종을 써서는 안 된다. 왕으로 해라. 이거는 바로 제후국가 한 단계 격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말에 영친, 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고종의 이제 둘째 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고종의 아들 순종 같은 경우는 종인데 영친왕은 왕이 된단 말이죠. 한 단계 격화돼서 나오는 것이고 대군과 군이 있습니다. 대군은 왕의 적자. 그러니까 왕비의 아들은 대군이 되는 거고 군은 왕의 서자. 그러면 이제 또 공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공주는 왕의 적자 딸, 예. 정녀가 되는 것이고 예. 옹주는 왕의 서녀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여기까지는 알아요. 예. 보통 시민들은. 근데 군주와 현주라는 건 잘 모릅니다. 군주와 현주. 예, 군주는 세자의 정녀. 세자와 세자빈에 따른 군주. 세자가 후궁과 결혼. 세자의 후궁은 양제라고 하는데 예. 양제에 따른 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됐다. 그럼 현주는 옹주가 되고 군주는 공주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조선 왕실의 네. 그런 이제 호칭과 관련된 지위와 관련된 이제 명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광해군. 광해군은 이제 원래 왕이었는데 예. 나중에 폐위가 되니까 예. 광해군이 되는 거죠. 선조가 후궁이었던 공빈 김씨라고 있습니다. 공빈 김씨와 낳은 아들이 광해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해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어머니 후궁이었는데 정비로 승격을 시켜버리죠. 자기는 정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혈통을 갖다가 적자의 혈통으로 이제 만들었던 건데 폐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공빈 김씨가 선조의 정비에서 후궁으로 격화되고 또 광해군은 왕에서 이제 왕의 선조의 서자로 격화가 되는데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죠. 탄핵이 되게 되면 대통령의 지위를 다 잃게 되는 거죠. 탄핵이 됐을 때 경호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지위가 다 상실되는 거죠. 광해군이 왕으로 있다가 폐위가 돼서 군으로 격화되듯이
이제 윤석열도 내일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모든 지위가 다 상실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광해군이 죽어서 임금의 반열에 못 오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못 오르게 된 거고, 그래서 실록도 다른 왕들은 다 태종실록, 세종실록, 성종실록, 숙종실록, 정조실록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광해군은 광해군 일기, 내용은 똑같은 실록 체제를 갖고 있지만 실록이라고 하지 않고 일기로 격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윤석열 파면되고 나면 또 전직 대통령 뭐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예. 망통령 뭐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전직 대통령, 망통령, 정확한 명칭은 폐통령이 되겠죠. 폐통령. 예, 예. 예. 아니 이제 우리 그 부산이 대인님이 카페에 올린 글인데 참 재미있게 봤어요. 이분은 이제 망할 망자 써가지고 망통령, 근데 망통이 37 망통, 28 망통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3월 7일을 자기는 예상했대요. 3월 7일, 음력으로 3월 7일이 내일입니다. 근데 음력으로 3월 7일이 예, 내일인 예,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37 망통이니까 원래 3월 7일 날 이자가 파면이 돼서 37 망통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갔어요. 그래서 안 됐나 했는데 내일이 음력으로 3월 7일인 맞습니다. 거죠. 37 예. 망통이 딱 된다. 이게 사실 제가 3월 7일 생인데. 그러세요? 근데 내일이 이제 생일이세요? 아니, 양력으로. 양력으로. 3월 7일 생인데 내일이 음력 3월 7일이어서 뭐 그러면 뭐 37은 같은 거니까 저한테 큰 생일 선물로 이렇게 폐통령, 대통령. 예, 대통령 통령 자리에서 폐위가 되는 거니까 원래 이 통령이라고 했지 대자는 없었는데 구직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자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시에 만든 거였거든요, 그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이만희하고 비슷한 옷 입는 김건희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이 김건희가 중요한 행사 때마다 노란색을 많이도 입었네요. 이거 예, 보세요. 예, 그럼요. 이게 해바라기를 상징하는 저게 다 색이라면서요? 저게 다 신천지 옷 색깔입니다. 아하. 저걸 눈여겨 보셔야 돼요. 사실 이제 신천지도 수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그때 신천지가 경기도에 있을 때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때 지사 때 예. 현장까지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악감정을 품고 대선 때 윤석열 지지에 완전히 신자들을 다 동원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색깔이 원래 김건희가 노란색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저거는 하는 것마다 뭔가 다 무속하고 관련이 돼 보여가지고 저것도 뭔가 또 무속적으로 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조문 갔는데 예. 조문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자들은 철저하게 그 이 사이비 무속 세력들하고 깊이 연결돼 있고 행동 하나하나. 아니 그 예전에 그 이 7시간 녹취에서도 아니 내가 시간 있으면 술사들이나 만나지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깊이 경도돼 있는데 뭐 무속이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원래 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늘과 땅과 인간을 연결해 시켜준다는 것이고 과거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바로 이 제사장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이비 무속인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사이비 무속인들이 하다못해 왕과 결합을 해서 국가 지도자들과 결합해서 나라를 망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지금 김건희의 어머니의 뭐 소위 말하는 정부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뭐 실명 밝히긴 좀 그렇습니다만 온갖 일을 뭐 다 하고 다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해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해군의 그 후궁이었던 김상궁의 어머니의 정부가 권력을 갖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뇌물 받고 그리고 관직 임명해주고 제가 자료 보다가 보니까 지금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예. 그냥 뇌물 받아서 막 관직 주고 황당하죠. 지난주에 다산
정약용 선생도 아주 참 재미있게 들었는데 오늘 또 광해군이 무속에 빠져서 궁고로 옮기려고 했던 것도 아주 참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우리 김 의원님 뵙고 역지사지 할 때는 이제 세상이 달라져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김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파면된 이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분간 사회통합은 이루어지긴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이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나라의 운명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제가 헌재 앞에 가 있었을 때 그때 국힘 당원들이 현직 국회의원들과 뭐 과도한 진짜 정말 소모적인 막 그 농성들을 하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 그 무죄 판결을 했던 고법판사 3명이 다 전라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역 감정,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감정을 강화해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체제 전쟁이다. 철진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뭐 믿으려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진실을 드러내면서 당신들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그 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을 많이 이야기했는지 얼마나 부도덕한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해시키면서 사회통합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강력한 기득권 타파 검찰개혁부터 시작해서 언론개혁 그 1894년 갑오농민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 패정개혁안 14조 안에 들어있던 것이 바로 권력층을 갖다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해 임시정부 안에 있었던 제일 첫 번째 그 10개의 헌법조항 안에도 바로 기득권층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의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을 갖다가 없애는 것들 이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진짜 사회는 차별 없는 세상. 예, 저는 이 단계로 바로 다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회통합을 먼저 해나가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각각의 권위를 세우는 것들 국회는 국회의 권위를 만들고 정부는 정부의 권위를 만들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권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기관의 권위는 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회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고 사법부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고 정부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다시 자성하고 또 성실하게 해서 그 권위를 높여주면 체제가 시스템이 안정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참 무거워지는데 사실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5년 안에 모든 걸 하기가 참 쉽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제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야말로 이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한번 좀 정리도 하고 국가 대개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507 포레스트님, 사랑하는 김준혁 의원님, 존경하는 백운갱커님, 내일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날. 오늘은 제주 4.3 항쟁. 늘 기억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기도합니다. 2년 전 김준혁 교수님께서 서북청년단의 원흉인 영락교회가 숨기고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신 자료를 오늘 오전에 다시 한 번 더 시청했네요. 고맙습니다. 김준혁 의원님 파이팅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김준혁 의원님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십시오. 그래야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잘 가꾸고 키워가야 할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이 잘 자라서 울창한 살림이 될 때 정말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의 역지사지 민주당의 김준혁 의원님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웃으면서 뵙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